엄마는 안 보이는 뒤, 엄마도 세번이 처음 보니까 이게 첫 번째 아니야? 이게 아니야. 잠시만요.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아니고. 응? 어떤 응. 상관없어. 안 되죠. 잠시만요. 2분만 기다려주세요. 이 화면을 잘못 다운로드. 응. 급하고 그래. 근데 이번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 왜 식당 아니 진짜 그거 잘 만드네. 나 오늘 응. 진짜 음악 들리게 한다고 너무 피곤해. 너무 좋아. 오늘 그냥 엄마니까 좋았어? 어제 참 좋았어. 힘내서. 아, 나와서 진짜 미안해. 맞네. 어. 맞다. 오빠랑 같이 할래? 토픽 센스냐? 설상 갔다 왔어. 아니, 좋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바른교육연구소를 잠실 학원 사거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원장 오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선아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PPT 받은 게 잘못 받아가지고요. 네. 저희는 원래 이거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제 이쪽 근처에서 살고 있기도 하고 하지만 학원가를 좀 둘러보면서 지금 너무나 성행하고 있는 논술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독서 학원이라고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많은 학원들이 이제 지금 생기고 있대요. 근데 그런 데를 알아보니까 그냥 엄마들한테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근데 엄마들한테 논술을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냐면 아이들이 책을 너무 안 읽어서 책을 읽게 하려고 논술 학원을 다닌대요. 그래서 그러면 엄마들이 하루에 책을 몇 권 정도 아이들이 읽기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아이들은 거의 유치원에서 멈춰져 있고요. 초등학원 이제 초등학교 가면 대부분 학원 다니느라 책 읽을 시간이 별로 없대요. 근데 어머니들도 잘 아시다시피 책을 읽지 않으면 아이들 사고가 그 나도 멈추는 상태니까 뭐라 실력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공부하는 속도가 굉장히 더뎌지거든요. 아니야, 만약에 우리가 저희가 엄마들한테 질문을 한다면, 엄마들한테 지금 여기 계신 엄마들한테 질문을 한다면, 공부하는 속도가 좀 빨라지는 상황이 좋은지, 아니면 그 학원 쫓아다니다가 남은 시간에 책을 읽어서 좀 더디 가는 게 좋은지 물어보면 대부분 빨리 가고 싶다고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아이들은 공부해야 돼. 우리 연능해. 실제로 다른 학원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책 읽는 시간들이 뒤로 많이 밀린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원래 이제 저희가 너무 하고 싶은 프로그램 하나 있어서 여기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책통 클럽이라고 아시나요? 저희가 아이들이 지금 책을 너무 안 읽는 게 문제다 싶어서 제가 책통 클럽이라는 사업 설명회를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그 자리에서 사인을 했거든요. 정말 그런데 저희가 한 4개월 정도 운영을 테니까. 해보다가 뭘 느꼈냐면 책통 클럽도 좋지만 책통 클럽에서 뭔가 모자란 게 조금 있다라는 자꾸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동클럽의 장점은 뭐냐면 책을 읽게 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책을 인지하는 과정들을 배우는 거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책을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눈으로 익혀가지고 아이들이 빠르게 보는 방법. 그러니까 문자 인식 패턴을 빨리빨리 인지를 해서 책을 읽어지는 과정들을 아이들이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책동클럽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4개월 동안 운영을 해봤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많이 체험을 해보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단점이 결국엔 책을 문자로도 이해하는 거 다 좋은데 이해력도 다 좋하는데 그걸 가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그 전에 뇌가 먼저 발달이 안 되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제 문자로 인식을 하고 글을 외우고 생각하려고 사고를 해도 이제 글을 와, 여기 위에 생각하지 앉아. 않은 아이들은 속도가 더디거나 지루하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단점이 있고 저희가 올해 혼자고, 우리나라 간다. 최초 뇌과학 박사님을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기회가 혼자고, 같이 간다. 가료 프로젝트를 준비했거든요. 그냥 저희가 무슨 했냐면 이분도 요 근처에서 크게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원장님, 그런 잠시만요.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원장님, 잠시만요. 아니면 이런 되게 좀 저명하신 그런 분들하고 일을 하고 계셨는데 이분도 같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랑 함께 만들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만들고 싶다기보다 이거를 좀 널리 전파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만나게 됐는데 그때 알게 된 게 잘 안 들려요? 원장님, 잘 안 들리나요? 지금 말씀하신 음소거가 되어 있나? 전체 음소 좀 설정해 주세요. 지금 혹시 잘 안 들리나요? 전체 음소거? 잘 들립니다. 이제 다 전체 음소거 있어요. 아이고, 다른 사람들 잡음 때문에 잘 안 들렸나 봐요. 지금은 잘 들리나요? 저희 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혹시? 아,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뇌과학 박사님하고 네. 뇌과학 박사님하고 프로젝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저희가 정말 놓치고 있는 한 가지를 저희가 알게 됐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어린아이들 이제 까꿍까꿍 하면서 뇌를 발달시키면서 뇌도 자극시키고 우리가 이런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이들, 유아들, 영유아기들만 뇌를 발달한다고 생각하지 초등학교가 딱 들어가서는 엄마들이 대부분 뇌에 대해서는 집중을 하질 않아요. 그냥 아이들 뇌가 발달하고 있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아이들 학습에 치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 앞서 말씀 못 드렸는데 저는 4학년, 2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여기 원장님은 4학년, 6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것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으로 들리더라고요. 사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인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르치는 아이들한테는 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아이들 뇌를 인식시켜 주는 거죠. 얘들아, 뇌가 뭐야? 얘들아, 뇌는 무엇 하는 곳이야? 어떻게 생겼지? 어떤 뇌들이 있지?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그 체험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변화를 저희가 너무 체험을 하고, 와, 이거는 진짜 아이들한테 반드시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엄마들하고 함께 저희가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음. 어, 어, 보이나요? 그러면 어머니들 혹시 우리가 유아기를 지나 초등학교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아이들 뇌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져본 적은 있나요? 어, 대- 혹시 화면 보이나요? 화면? 보이시면 1번 눌러주실래요? 화면이 보이시면. 예. 여기 보시면, 우리가 두뇌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자뇌가 뭔지, 우뇌가 뭔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어떤 것이 생각하는 뇌인지 아니면 이제 학습을 하는 뇌인지 이렇게 많은 엄마들이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혹시 박문호 박사님이라고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이분. 이분이 요즘 유튜버로 굉장히 이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제가 매일 아침 이분의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강의 중에서 제가 굉장히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에 짧게, 아주 짧게 지나갑니다.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3가지 방법이라고 나와요. 잠깐 보실게요. 소리 안 들려?
제가 요게 나중에 한번 영상을 보시면 알 텐데, 첫 번째 질문의 힘, 두 번째는, 어, 절차의 힘, 세 번째는 상황의 힘이라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챗 GPT 나와가지고 엄마들이 공부할 필요 없어라고 하는 사람도 계시고, 영어 공부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식을 뭐, 알 필요가 뭐가 있겠어라는 엄마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말하거든요. 내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챗 GPT한테 질문을 잘할까요? 아니면 나는 알고 있는 것이 없는데 챗 GPT한테 질문을 잘할까요? 결국은 챗 GPT가 나온 것은 얘들을 100%다 얘가 하라는 게 아니라 얘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지만 얘들한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챗 GPT한테 계속 질문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설명해줘, 뭐뭐 알려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질문으로 최대치의 답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이 질문 저 질문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의 질문으로 정말 많은 정보를 끌어낼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도중에도 저 사람의 생각이 궁금하거나 저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를 캐내고 싶을 때 질문을 하는데 상대방한테도 막 하나하나 질문을 다 하게 되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질문을 정말 강하게 질문을 해서 그 뽑아낼 수 있는 정보를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더 많아야 되고 여러 가지의 정보를 딱 하나에 간추려가지고 한 가지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챗 GPT나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힘은 바로 질문의 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절차의 힘이에요. 절차의 힘은 우리가 1부터 100까지 한 번에 갈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이제 뭐 뭉퉁이로 나누거나 아니면 쪼개거나 해가지고 그거 거기까지 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세세해야 되는데 우리는 1부터 100까지 한 번에 가길 원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똑똑한 아이로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한 번에 이 방법을 쓰면 똑똑한 게 아니라 이 방법과 이 방법과 이 방법과 이 방법을 해서 결국 마지막에 결과치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도 1단계가 있고요.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고 4단계가 있고요. 초급 과정이 있고 중급 과정이 있고 고급 과정이 있어요. 어떤 엄마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중학교 1학년짜리 엄마가 저희한테 저희 아이가 급해서요, 고급 과정을 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초급, 중급을 마치지 않은 아이들은요, 절대로 고급까지 과정을 빨리 이수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고급 과정을 먼저 시작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결과는 더디게 나타날 거거든요. 초급 때 무엇을 하냐면요. 수많은 책들을요, 빠른 속도로 빨리 정말 많이 읽는 그 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초급의 1단계 과정에서 150권의 책을 읽는다거나 계속 책을 읽게 만들거든요. 아이가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무작정 책을 많이 읽히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전혀 이렇게 상황을 주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차근차근 밟아 나가게 하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상황의 힘이에요. 예를 들어서 150권의 책, 애들아 150권 다 읽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읽겠나요? 절대 읽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는 박사님이 저희한테 알려준 방법이에요. 아이들한테 시간의 상황을 정확하게 주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너희 이 책 한 권을 지금 2분 만에 읽을 거야. 누구는 막 이래요. 2분 만에 이걸 어떻게 읽어요?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상황을 몰아주거든요. 그러면 애들은 반드시 해내요. 처음에는 2분 안에 읽지 못하고 3분, 4분, 5분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맞춰줘서 2분까지 반드시 갑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15분의 시간을 줬을 때와 10분의 시간을 줬을 때, 5분의 시간을 줬을 때, 2분의 시간을 줬을 때,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아이들이 이해하는 과정은 똑같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내용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 엄마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들아 꼼꼼하게 읽어 정독해 했는데 정독한다는 것이 1부터 10까지 정말 꼼꼼하게 읽는 게 정독이 아니라 아이들이 빠르게 캐치해서 그것을 빠르게 내 정보로 만드는 것이 정독이거든요. 그런데 애들한테 15분 동안 15분도 아니에요. 얘들아 책 한 권 읽어보자 했을 때 이 한 권이요 10분 15분 정말 세워라 내워라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딱 덮고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책 내용을 제일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상황의 힘으로 초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이들한테 2분의 시간이라는 시간을 주면 상황 때문에 애들이 초집중을 해요. 막 어떻게든 이걸 하기 위해서 막 빠르게 읽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한테 그 상황을 한 번도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3권의 책을 읽는데 거의 1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1시간 만에 20권, 30권의 책을 읽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하기 전에 저희 아이들 4명이 지금 옆방에서
같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저 옛날에는 얘들아 이 책 두 권 꼭 읽고 있어라고 했는데 지금 어떠냐면 20권을 아예 책장 앞에 이제 올려주고 와요. 얘들아 엄마 방송 끝나기 전까지 요 20권 다 읽고 있고 만약에 모자라면 더 읽으면 여기 옆에다가 내려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저희 자체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책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 달라졌어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1시간 동안 20에서 30권 정도 읽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막 정말 빠르게 다다닥 해서 읽는 게 아니고요. 제가 또 뭐라고 했냐면 엄마가 불시에 하나 다 꺼냈을 때 만약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 제대로 읽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 말은 지금 아까 아침에도 제가 아까 준비하는 동안 20분 동안 시간을 주고 아들한테 7권의 책을 내주고 읽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읽으라고 했더니 애들이 읽더라고요. 읽더니 너 책 다 기억했니? 이러니까 1권부터 7권까지 키워드를 탁탁탁 적어내더라고요. 그 말은 애들은 제대로 독서했다는 뜻이거든요. 벌써 애들도 이 적응을 한 거예요. 상황의 힘으로. 그래서 세 번째 상황의 힘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아이의 책 읽기 힘이라는 거예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 요건 아이들한테도 저희가 수업하기 전에 보여줬어요. 너희들 뇌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우리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어? 이렇게 물었을 때 애들은 한 번도 궁금해 본 적이 없고 어떻게 생겼는지 자체 그냥 은연중에 본 적은 있고 누가 얘기해줘서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겼다는 건 알고 있지만 내가 뇌가 어떻게 입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뇌 안에는 세포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런 뉴런이란 세포들이 다 각기 떨어져 있어요. 맞죠? 다 들어보셨죠? 유아기 때. 다 떨어져 있는 뉴런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힘으로 여러 가지 사고 활동을 통해서 얘들을 다 연결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수만 개 막 연결된 뇌세포들이 똑똑하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뇌세포들은 사용하지 않거나 더 이상 아이들이 쓰지 않는 뇌들은 뉴런 세포들을 잘라버려서 다 가지치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지치기 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사고를 활동한다는 거잖아요. 뇌는 죽을 때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걸 인식을 시켜주면 아이들은 굉장히 자기 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근데 그 자체가 저희 학습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떤 거에 따라서 접목해도 상관없어요. 한국사든 사회든 아니면 세계사든 상관없는데 저희가 이번에 선택한 교재 중에 하나는 한국사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건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 한국사를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제일 먼저 하는 게 한국사 책을 읽어보게 한다거나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거기 뭐 역사 박물관에 간다거나 이런 활동을 많이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사와 관련된 학원을 보내거나 논술 학원에 보내게 되죠. 아니면 집으로 와가지고 한국사 뭐 학습지를 한다거나. 그런데 저도 이거를 다 해봤어요. 4학년짜리 아이한테 한번 1년 동안 해보겠다고 저희가 이런저런 학원 돌아다니면서 제가 그걸 시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머릿속에 남는 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물론 한두 가지는 있겠죠. 삼국시대에 누가 있었고, 뭐, 고려시대에 누가 있었고, 라는 건 알 수 있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한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려면 아이들 스스로가 학습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보통 제가 다니는 학원은, 되게 이 잠실 학원 사거리에서 제가 2년을 기다려가지고 대기했던 학원이거든요. 정말 들어가기 힘든 학원이었는데 제가 딱 들어가서 3개월 만에 제가 끊었어요. 우리 아들도 뭐 잘 다니고 있는데 왜 그만두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더니 사실상 아이들은 한국사를 제대로 아이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설명에 의해서 그냥 아이들은 듣고만 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한국사는 정말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아웃시켰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한국사는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제가 다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어, 역발상 한국사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게 대단한 역발상, 뭐 한국사를 뭐 다르게 창의적으로 생각해 본다는 것이 아니라, 공부의 방법의 역발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우리 수업의 모든 수업은 다 똑같습니다. 두뇌 체조를 먼저 해요. 근데 이 두뇌 체조가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두뇌 체조라는 것을 한 번도 저희 해본 적 없어요. 우리 옛날에 뇌호흡이라는 그런 센터 같은 게 있어요. 단전호흡, 뇌호흡.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명상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거기는 명상만 하고 오거나 그냥 이렇게 뇌만 깨우고 온다거나 하는 게 많은데 저희는 모든 학습의 5분 정도를 뇌를 체조를 해요. 뇌 체조가 뭐 대단한 것은 아니고 일단 온몸의 기운을 풀어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의 학원들은요. 내가 막 5시에 수업 시작이면 다다다닥 뛰어와가지고 자리 딱 앉아가지고 바로 수업을 시작하죠. 늦으면 선생님이 이미 수업을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어머니들 절대 학원 딱딱 맞춰서 보내지 마세요. 한 5분에서 5분 정도는 일찍 보내서 아이가 자리에 앉아서 다음 학습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면 아이들은 바로 오자마자 수업 시작하는 것은 하나도 아이들 뇌에 좋지가 않아요. 아이들은 마지막 마칠 시간대쯤 뇌가 생각하면서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를 먼저 우리가 하게끔 하는 체조를 먼저 해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온몸의 기운을 풀고 내가 뇌를 이제 움직여서 내가 오늘 해야 될 학습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거 만져주고 이렇게 여기 정명혈 만져주고 이렇게 눈썹 위로 5번 눌러주고 애들은 천천히 호흡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발달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목 풀어주고 어깨 근육, 손 근육 다 풀어주고 그다음에 이게 손끝이 뇌예요, 뇌. 그래서 이렇게 뇌를 이렇게 자극시켜주는 체조 해주고 마지막에 두뇌 깨워주는 이게 뇌세포를 깨워준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암시하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뇌세포 깨워주자. 내 머릿속에 잠자고 있는 뇌세포를 깨워주자. 그런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시험을 치거나 뭔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발표를 해야 되거나 할 때 아이들 제일 먼저 하는 습관이 이거예요. 빨리 내 깨어나야 된다고. 근데 이게 너무나 신기한 게 아이들이 선생님 오늘 내 체조했더니 100점 맞았어요. 이런 얘기를 되게 단어시험 100점 맞았어요. 이 말은 스스로 내한테도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시험 칠 준비되어 있어. 나 지금 공부할 준비되어 있어. 라고 아이들이 명령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머니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업 딱 앉자마자 어려워 하기 싫어. 이럴 때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이 소리는 누가 제일 먼저 듣니? 내가 제일 먼저 듣니? 너 옆에 친구가 먼저 듣니? 내가 그냥 조용한 소리로 진짜 오늘 수업하기 싫다. 이 소리는요. 다른 사람은 못 들을지언정 내 뇌는 듣고 있어요. 그러면 벌써 내 뇌가 공부하기 싫은 뇌로 탁 바꿔버려요. 오늘 오기 싫었는데 괜히 왔어. 이렇게 하는 순간 내 뇌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무리 학원을 보내도 절대 그거는 아이들한테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5%에서 10% 정도만 받아들일 수 있는 뇌를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뇌를 건드려주면서 우리 할 수 있어? 오늘 잘할 수 있을 거야? 와, 이제 내 세포 깨어졌으니까 오늘 시험 잘 치겠다. 스스로 나한테 컨트롤 하는 거거든요. 어,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안구 운동은요. 우리의 눈의 시폭이 어느 정도 되어 있냐면요. 어, 이렇게 휴대폰 크기만큼의 시야가 우리 아이들이 딱 존재를 해요. 이렇게 눈 여기 휴대폰 딱 보면 이렇게 애들이 계속 휴대폰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책 크기만큼 시지각을 확대를 시켜줘요. 이렇게 아이들 문제집 크기라든지 아니면 책 크기라든지 이렇게 이게 시폭을 확대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안구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안구에 있는 거와 뇌는 굉장히 연결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눈을 많이 움직일수록 뇌는 빨리 이제 돌아간다는 거. 이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그다음 네 번째는 무엇을 하냐면요. 어머니들 혹시 문제집을 풀 때 목차 기억하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지? 왜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 교재에는요 목차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뭐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 뭐 고조선을 세운 당구만검, 신라의 박혁거세, 뭐 우상국을 정복한 신라의 이사부 이렇게 쭉 생략하고 삼국시대 백제 개박과 화산포 전투, 발해를 세운 대조영, 불교를 널리 알리는 의상과 원효 이런 게 쭉 나와 있어요. 한 약 20가지 정도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매일매일 훑어보고 문제집을 대하는 거와 그냥 아이들이 문제집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다른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긴 글밥에 우리 뭐 인문고전이나 이런 거 읽을 때는 다 보면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어요. 그걸 먼저 훑어본 다음에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와 그걸 읽지 않고 책을 읽을 때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박사님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 누구나 다 알고는 있을 수 있지만 해보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애들이 책을 많이 읽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애들은 또 궁금하거든요. 뭐 엄마를 잃은 누구 뭐 별이 이렇게 하면 엄마를 중간에 돌아가셨네? 왜 돌아가셨지? 그럼 앞으로 얘는 어떻게 살까? 빠른 시간이 지나가면서도 애들은 그걸 인식을 해요.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이 내용이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마침내 그 부분이 나왔을 때 이래서 돌아가셨구나. 얘는 그래서 이렇게 헤쳐나가는구나라고 알죠.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5번째 뭐냐면 포토 리딩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시간에 대한 정확한 이제 시간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 지금 1분 만에 읽을 거야. 얘들아 2분 만에 읽을 거야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먼저 이제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애들이 그걸 빠르게 읽어나가고요. 6번째 문제집 훈련이고요. 제가 요걸 뒤에 보면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요게 바로 브레인 브릭이라고
뇌를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수업 준비한 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40분 사이에 중간에 뭐 예를 들어 쉬는 시간 5분, 10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한테 밖에서 신나게 뛰어놀았다 하더라도 잠깐 앉아서 1분이라도 눈을 감고 이제 생각을 하라 그러거든요. 그걸 영상화 훈련이라고 해요. 1분이든 10초든 상관없어요. 반드시 잠깐이라도 앉아서 그렇게 영상화 훈련을 하라고 시키고요. 두뇌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뇌를 쓸 수 있는 준비를 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356 거꾸로 말해보세요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그다음에 638 애들이 하고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는 한글 해볼게. 뭐 바른 생활 연구소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계속 숫자나 세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를 계속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들 만약에 베스킨라빈스를 거꾸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되나요?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이요, 처음에는 정말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계속 훈련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생각하고 있는 글자나 해야 될 글자들을 영상화를 탁탁탁 띄어가면서 거꾸로 탁탁탁탁 삭제하면서 한번 해봐. 그러면 잘 될 거야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긴 글자가 나와도 얘들이 굉장히 잘한다는 거. 그렇게 트레이닝 하고요. 두뇌 트레이닝 두 번째 걸 보면요. 이렇게 숫자 좀 적어주세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제일 위에다가 뭐 3, 5, 7, 8, 4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계산하려면 편해요. 3 더하기 5, 8하고 5 더하기 7 해서 뭐 10은 빼고 우리가 2만 적으라 그러거든요. 7 더하기 8, 15면 5만 적고 10은 날라가고 8 더하기 4, 12면 10은 날라가고 2를 이렇게 적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요. 우리가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 5, 7, 8, 4를 두 개를 더해서 상상하라 그러고 7하고 5를 더해서 상상하고 8하고 더해서 상상하고 8하고 4 더해서 상상하고 밑에 거 8하고 2하고 더해서 상상하고 상상해서 이렇게 마지막 제일 끝에 한 자릿수의 답을 찾는 거거든요. 그거 만약에 어머니들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이렇게 8하고 2면 10은 날라가고 0만 적게 되는 거예요. 한번 삭제해보세요. 제일 마지막 숫자를 한번 어머니들이 더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30초 시간 드릴게요. 오, 저희도 아직 답을 안 했어요. 다 해보셨나요? 다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해보실래요? 3 아니에요. 네, 1입니다. 1. 정답은요. 만약에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는 빼기로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위에 적어 놓으면 우리가 빼기를 할지 더하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제 뭐 두뇌를 엄청 돌리겠죠. 응. 요렇게 아니 어떤 어머니가 7 해가지고 7을 그대로 서 타가 났나 보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뇌를 계속 쓰게 해요. 근데 애들은 처음에는 다 거의 많이 틀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제 눈을 팍 금방 계산해가지고 진짜 잘해요. 요것도 두뇌 트레이닝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계속 이제 머리에 자극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게 기억하기 훈련인데요. 아이들한테 기본 어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번 시간에 공부할 어휘를 저희가 준비를 하면 그 준비된 어휘를 아이들한테 한 30초에서 1분 정도로 그냥 보라 그래요. 그리고 반을 접어서 뒤로 돌려서 지금 본 것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라 그러거든요. 그럼 애들이 다시 나중에 돌려서 내가 생각했던 게 어떤 단어고 생각하지 못했던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이들한테 체크를 직접 해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애들은 이런 영상화 훈련을 계속 해보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청동이가 제일 왼쪽 제일 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생각은 어디 그 위에 왼쪽 제일 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뭐였지 하거든요. 그래서 금방 찾아내요. 이렇게 계속 머릿속에 떠올리는 연습을 해주면 애들은 기억력이 굉장히 발달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중에서 영어 단어 진짜 못 외운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 지금은 엄청 잘 기억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다 똑같이 얘들아 1분 줄 거야 하면서 외워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은 진짜 초인적인 초능력을 발휘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어떤 애들은 거의 다 적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잘 기억하는 방법을 알려줄 텐데요. 여기 노란색 문이 1번, 뭐 에어컨이 2번, 소파가 3번, 냉장고가 4번, TV가 5번, 의자가 6번, 여기 책장이 7번, 침대가 8번이에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노란색 문에다가, 우리가 구석기 시대에, 문은 들어가면 구석기가 나올 거야. 한번 구석기를 이 노란색 문에다가 상상해봐. 자, 에어컨 위에다가 간섭기가 위에 막 있다고 생각해보고, 세 번째 소파 위에는 빗살무늬 토기가 막 놓여져 있다고 생각해보고, 네 번째 에어컨에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아이들 기억력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런 다음에 애들은 거기 그 장소에다가 내가 생각하고 외울 거야 될 것들 이렇게 아이들한테 영상화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저희가 다 정해놓거든요. 그러면 싹 다 지우고 얘들아 에어컨 위에 뭐가 있었지? 소파 위에 뭐가 있었지? 책장 위에 뭐가 있었지? 침대 위에 어떤 것이 있었지? 하면 애들이 거의 다 기억을 하고요. 수업을 다 마친 1시간 뒤에 애들한테 기억을 하라 그러면 애들 대부분 다 기억해요. 그럼 아이들은 내일 눈 뜨고 일어나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 말은 내 영상, 장소기억법이라 해가지고 장소와 내가 외울 것들을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그런 기억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속 영상화 훈련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들은 저희도 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선생님이 또 안 해요? 또 안 해요? 이렇게 할 정도로 아이들이 기억하는 훈련들을 학습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는 머리를 쓰고 있는 것처럼 모르게 1시간 내내 머리를 쓰게 되거든요. 정말 빠른 속도로 탁탁탁 진행되기 때문에 그 1시간이 아깝지 않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딱 수업을 하고 나면 선생님 머리에 지났어요. 이렇게 얘기해. 분명히 잘 놀았는데. 그것이 저희가 공부하려고 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앞에 보면 어머니들 여기 보면 화면에 검정색 점이 있잖아요. 그거를 뚫어져가 계속 쳐다보고요. 눈을 깜빡거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쳐다보게 되면 옆에 있는 그 검정색 큰 원이 없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사라졌다가 없었다가 사라졌다가 이제 생겼다가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그럴 때쯤 되면 우리는 집중을 잘하는 상황이 와요. 이것이 내 상태를 알파파 상태로 떨어뜨리는 상황을 만들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시고 멈추고 내쉬기를 하면서 아이들 호흡을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내 체 크기만큼의 시지각 운동을 하는데 시폭 확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눈알을 굴려보는 거거든요. 요거는 거의 체 크기랑 비슷하고요. 아래 위로 시선 왔다 갔다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훑어보는 그런 이제 안구 운동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안구 운동을 시켜서 시폭 확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의 만약에 역발상 한국사 수업을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요. 문제집 전체 흐름을 파악하면서 책 제목을 암기 훈련을 하고요. 전체 내용을 빠르게 포토 리딩하면서 지문을 30초 또는 1분 안에 애들이 지문을 파악을 해요. 세 번째, 1분 동안 지문을 빠르게 찾으면서 키워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머니. 우리가 문제집을 풀 때 어머니들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거의 99%는요, 아이들은 지문을 보지 않고요, 바로 문제부터 풉니다. 왜냐면 아이들은 책 읽기 굉장히 귀찮아하거든요. 그러면 지문을 이렇게 보고 지문을 다 읽은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면서 바로바로 그 지문을 찾아내는 과정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어떤 게 발생하냐면 나중에 문제의 답만 맞추고 그 답을 맞추고 딱 덮으면 이 안에 지문 내용이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것은 애들이 제대로 공부한다지 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먼저 이제 스캔을 떠가지고 엄마들한테 보낼 거예요. 파일을 보내면 아이들한테는 눈 딱 감았다가 그 지문을 먼저 30초 동안 보게 하거든요. 처음에는 1분을 줄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이제 막 그냥 1분이 그냥 흘러간다 치면 애들이 막 진짜 막 정신없이 1분이 막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문제를 풀라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은 그 문제를 잘 못 맞춰요. 왜냐면 1분 동안 제대로 키워드 파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애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들아 지문 보세요 하면서 30초 시간을 주면서 애들이 키워드를 파악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백지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무료왕래이면 애들이 막 무료왕래에 해당되는 키워드를 막 애들이 분석하면서 읽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왠지 문제에 나올 것 같아 하면서 줄을 막 치거든요. 별표 치고 지문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막 네모하고 아이들이 막 분석을 해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나서 지문을 딱 감추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문제를 주거든요. 얘들아 머리에 손 올렸다가 다시 문제를 한번 보자 싶어가 딱 보면서 애들이 정말 빠른 속도로 다다닥 풀게 돼요. 그러면 애들이 그 안에서 봤던 키워드들을 분명히 체크하면서 봤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애들이 굉장히 잘 풀거든요. 아이들한테요, 시간을 많이 주고 여기 있는 지문을 분석하면서 애들한테 문제를 풀라고 그랬더니 애들은 생각보다 잘 맞추지 못해요. 물론 맞추는 애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방법을 써봤더니 애들은 지문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저희가 말하는 역발상 한국사예요. 그래서 1분 동안 지문을 빠르게 기억을 하는 거죠. 앞에 잠깐만. 아니.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뭐를 하냐면 아이들이 다시 스스로 답을 찾아보라 그러거든요. 이 문제가 진짜 맞는지 찾아보라고. 근데 이 답 찾는 훈련을 우리가 제일 처음에 문제를 풀 때 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첫 번째 애들이 스스로 지문을 보고요. 그 다음에 지문 없이 문제를 풀고요. 나중에 세 번째 그 답을 스스로 찾아요. 처음에 우리가 원래 한 행동처럼. 그리고 아이들이 문제를 스스로 앉아서 채점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 문제집을 다루는 거죠. 저희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준비물은 이렇게 있어요. 아이들이 아까 봤던 시지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이게 정식으로 이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샘플식으로만 이제 앞에 잠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두뇌 체조를 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안구 운동을 합니다. 아이들하고 안구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보실게요. 목차 기억하기 훈련이에요. 요거는. 근데 요거는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목차, 이제 매일 문제집 볼 때마다 이 목차를 기억해요. 이 목차는요, 결국 한국사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빠르게 아이들한테 이거를 이렇게 넘겨가면서 그냥 이렇게 대충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아이들한테 훑어보라 그래요. 이거는 매 시간마다 할 거기 때문에 애들이 엄청 기억을 잘 하겠죠. 그 다음에 관련된 책을, 아까 보면, 아니. 관련된 책 내용을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한국사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 그럼 그거 관련된 책들을 아이들하고 먼저 훑어보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지문. 요거는 아이들 스스로 키워드 찾으면서 지문 읽는 과정이거든요. 정말 빠른 속도로 애들이 지문을 찾아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예전에 저희가 인물 수업을 할 때 했던 건데 여기에 책 제목을 적게 되고요. 책 제목을 적고 내가 몇 분, 몇 초 걸렸는지 파악을 하고요. 내가 관련된 키워드나 문장 같은 걸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여기다 기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이들이 기억을 하면서 하죠. 그 다음에 지문 분석 훈련하는 거 보시면 아이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막 그 키워드를 찾고 이제 줄을 껐죠. 그렇게 한 다음에 스스로 정답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스스로 답을 찾았죠. 1번 문제의 정답이 어디 있었는지 줄치고 1번이라고 적으라 그러고요. 2번 문제의 해답이 어디 있었는지 2번이라고 스스로 지문을 분석하는 훈련을 길러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정답을 체크하죠. 그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지문 전체를 훑어보고 문제집에 있는 내용만 다시 한번 풀어보게 해서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자기 문제집이 한 권 각자 따로 있고요. 저희가 스캔을 떠가지고 자료를 따로 줄 거예요. 저희랑 수업할 때는 일단은 스캔 자료로 먼저 수업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자기 문제집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집은 따로 보관하시면 되고요. 어머니들이 그때그때 스캔한 거를 프린트해서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먼저 문제집을 했더니 자꾸 문제를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같이 준비를 해서 공부하고요. 저희가 써보니까 교원의 삼국사기 상부유사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한국사 시리즈들, 인물 항우사 책은 같이 활용하시면 너무 좋고요. 만약에 정품으로 사기 힘든 경우는 그냥 중고책 요즘 되게 싸더라고요. 뭐 2, 3만 원 하면 이제 사더라고요. 그렇게 준비해서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책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어떤 책이든 상관없이 관련된 서적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두뇌를 깨우는 역발상 한국사 수업은 이렇게 진행될 거기 때문에 1월부터 시작하는 8주 동안 이 한 권을 다 저희가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선사시대부터 발해까지 저희가 2달 동안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은 역발상 한국사 수업은 이렇게 진행하고요. 잠시만요. 잠깐 질문이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 수업은 두뇌를 깨우는 독서 수업이에요. 저희 아이가 6학년, 잠시만요, 4학년인데 진짜 아이들이 만화책이나 문고책이나 이야기책은 정말 잘 읽는데
아이들이 지식책은 잘 안 읽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읽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그 아이들의 공부법이나 기억법을 배우면서도 이걸 어떻게 응용하면 지식책을 읽을 수 있게 하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네, 질문해 주세요. 저희가 토요일에 아이들을 4시간, 5시간씩 몰입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질문 적어주시면 됩니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제가 역발상 아이들한테 이런 지식책을 읽을 때까지 기다려줘 봤더니 절대 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날 이렇게 몰입 독서를 한 이후에 아이들이 지식 독서를 왜 읽은지 필요성도 느끼게 되고 이 지식책을 그거는 저희가 중간에 읽을 때도 있지만 미리 읽고 와도 상관없어요. 저희는 이걸 하는 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읽기보다 아이들한테 그 책을 2분 정도 훑어보기를 시킬 거예요. 뭐 훑어보기는 아니고 아이들이 이제 책 읽는 연습을 이제 많이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역발상 한국사 수업을 할 때, 하면서 이게 두뇌 독서를 같이 해주면 애들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아이들이 이걸 읽어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한 5권 정도를 관련된 책을 뽑아와서 그냥 다 그 자리에서 읽더라고요. 학원에 오면. 스터디? 어. 저희가 아이들 수업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엄마 수업을 할 거예요. 저희가 엄마들한테 이 방법을 가르쳐 드려서 엄마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다시 아직 방송을 해본 적은 없어요. 다시 할 거라서 그때 다시 저희가 알릴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두뇌를 깨우는 독서를 읽으면서도 저희가 되게 놀랬던 게 저희는 아이들한테 책을 읽으라고 하면 아이들은 다른 짓을 하면서 책을 안 읽잖아요. 근데 시간에 제한을 두고 읽으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몰입하고 집중해서 한 권의 책을 처음에는 7, 8분 걸렸던 책들을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아이들이 5분 안에, 3분 안에도 책 한 권을 읽어요. 그래서 그 역발상 한국사도 문제를 일단 빠르게 푼 후에는 아이들이 거기에 관련된 한국사 책들을 10분 정도면 한 두세 권 정도는 읽을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확장되는 다른 배경 지식까지도 얻을 수 있어서 문제집이랑 책이랑 함께하는 수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 두뇌를 깨우는 독서 활동도 아이들 스스로에게 지식책을 읽게 한 후에 그 책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을 기억해야 되고 어떻게 읽는지 방법들을 아이들한테 안내해 주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아이들 스스로 책을 읽게 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안구 운동을 하고요. 체조를 하면서 스스로 독서를 하는 훈련인데 제가 안구 운동을 아이들한테 시켜보고 느꼈던 점은 우리는 아이들이 책이 요새는 핸드폰 시야에 가려서 눈동자가 많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 안구 운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눈동자나 시폭을 엄청 많이 확대하거든요. 그리고 책을 읽기 위해서는 일단은 눈동자들이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이 책의 흐름을 빠르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폭 훈련이나 안구 운동을 한 후에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좀 더 쉽게 읽히고 수월하게 읽히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체조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집중을 하기 전에 내 공부할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원에 오자마자 집중을 하려면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두뇌 체조나 몸의 스트레칭 체조를 하면서 아이들은 내가 할 공부 마음 상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태도가 일단 안 좋으면, 자세가 안 좋으면 공부하는 시간도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저희 아들이 막 오징어 자세였거든요. 맨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체조를 하고 태도의 중요성을 알려줬더니 점점 태도도 달라지고 공부를 할 때나 책을 읽을 때 자세들이 바로 잡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글씨 쓰는 거나 이런 자세와 태도가 공부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그런 시작 부분은 너무 아이들한테 일러주지는 않고 무작정 공부만 하라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랑 같이 책을 읽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은 후에는 아이들 스스로 내가 얼마나 집중하고 이 책을 읽을 때 얼마나 이해를 하고 얼마나 기억했는지를 스스로 항상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랑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게 우리는 활동, 결과만 중요시하지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몰입하고 집중하고 내가 몰입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나에게 남는 결과치가 다른지에 대해서 판단할 환경이나 경험치 자체를 주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런 독서 수업을 통해서는 아이 스스로 책을 읽고 내가 이번에는 얼마나 집중을 하고 얼마나 기억했는지를 객관화할 수 있게끔 메타인지를 확실히 하는 방법들을 책을 읽을 때마다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도 처음에는 책 제목을 먼저 5개를 적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는 이 책을 4분 안에 100% 기억할 거야. 4분 안에 100% 기억할 거야 라는 두뇌에 명령을 합니다. 우리의 뇌는 믿는 만큼 활성화되고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과 자신감,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를 기억할 거야 라는 그 잣대에 의해서 아이들의 결과치나 이런 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책을 읽으면서도 나는 이 책을 집중해서 100% 기억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책을 읽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내용을 기억할 수 있고 스스로 기억하는 정보이다 보니 아이들 자체가 성취감이나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가 이거를 토요 수업에도 하고 2, 3주 전부터 온라인 수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2주 꾸준히 했던 친구들은 명작 동화도 58권 정도 있고 그리고 조물조물 자연놀이를 읽던 친구들이 솔로를 읽기도 하고 솔로를 읽던 친구들이 호탐 시리즈를 읽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아이들한테 이 책은 원래는 어렵지만 이런 책들은 원래 잘 읽히지 않는 책이야. 근데 너네가 이거를 한 권 읽을 때, 5권 읽을 때, 10권 읽을 때 알아갈 수 있는 부분, 너네가 채워갈 수 있는 부분은 엄청난 차이가 날 거야 라는 부분을 아이들한테 객관화해서 사실을 알려주고 이러한 사실을 아이들 스스로 느낄 수 있게끔 독서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위인이나 인물책을 읽을 때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글자만 읽으면서 독서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글자만 읽는 독서만 하게 되고 며칠 지나 버리면 잊어버릴 독서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책을 읽을 때에도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이런 부분들은 기억하면서 책을 읽어야 돼 라고 아이들한테 방향 제시만 해줘도 아이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선생님이 말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더 기억하려면서 독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선순환 돼서 저희 학원에 왔던 애들이 만화책만 읽던 애들이고 학원은 다니지만 책은 안 읽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 왜 위인이랑 인물책이 재밌는지 제가 알게 됐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심지어 책을 안 읽는 애들이 책을 빌려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우리가 어쩌면 얘네들이 못 읽는다 생각하고 책을 아이들한테 아예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이런 지식책을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이러한 지식적인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지식책을 읽기를 기다린다면 아이들은 절대 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재미없거든요.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왜 읽어야 되는지 필요성도 못 느낀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필요한지를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이런 책을 읽었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아이가 느낀다면 이 아이는 지식책을 읽는 즐거움을 자기 스스로 느껴서 내가 못 읽는다고 생각했던 더 어려운 책도 끄집어 올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솔로 위인 인물로 시작했지만 호탐이나 뭐 과학 라인 읽지 않았던 책들을 읽고 또 그 명작의 숲 두꺼운 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꺼내서 아이들이 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도 참 훈련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동안 아이들한테 매일매일 책 읽는 좋은 습관을 길러준다면 나중에 3, 4학년 때 이야기 책만 읽어서는 학교 공부를 쉬워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지식적인 책들도 아이들이 읽게 해서 내가 읽은 책들이 학교에서
나오는 거라고 아이들 스스로 느끼게 되면 아이들은 지식책을 좀 더 수월하게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한 달 동안은 아이들 스스로 책 읽는 경험치를 충분히 주기 위함, 그리고 너는 책을 읽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자신감을 주기 위한 훈련을 계속하는 거고요. 그 이후 2달째 될 때는 제가 책 한 권을 가지고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리려고 해요. 그래서 얘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짚을 수는 없지만 일단 빠르게 책을 한번 읽고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을 확장해서 연상시켜서 기억해야 될지를 아이들과 마인드맵으로 수업 중간에 한 번씩 했더니 얘네들이 심심해서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마인드맵도 자기가 직접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가 아이들한테 무작정 하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그런 부분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아이들은 버거워하지 않겠구나, 공부를 좀 더 힘들어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뇌를 깨우는 독서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이들 스스로 책을 많이 읽게끔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읽고 그리고 아이들이 지식책 뒤쪽에 있는 정작 중요한 부분은 읽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책들은 왜 읽어야 되는지 수업 시간마다 피드백을 주면서 골고루 읽게끔 할 거고요. 요거는 이제 고급 단계인데 읽은 내용들을 이렇게 노트 정리하는 방법으로 필기 요약하는 것까지 하면 이 아이는 어떤 공부를 해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읽은 책의 요점이나 중요한 부분들을 파악해서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우리가 책을 빨리 읽는 것도 처음에는 무작정 빨리 읽지만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기억하고 이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거나 예를 들거나 이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부분은 아이들이 빠르게 스킵하면서 지나가면서 책 읽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이제 독서를 지도하고 훈련을 할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배우는 교과석 어휘는 융합 수업이에요. 아이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단원을 보면 1,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좀 더 3, 4학년 때는 심화하거나 확장하거나 아니면 얘를 상위 개념으로 묶어서 단어를 바꿔서 공부를 하니까 3, 4학년 친구들 입장에서는 나 처음 들어본 건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단어를 자기는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융합 독서라고 해서 저희가 1, 2학년에 있던 주제를 가지고 3, 4학년 교과 단원까지 확장할 수 있는 수업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샘플 수업으로 이제 준비해 본 건데 겨울이라는 수업을 할 때 일단은 상위 개념인 계절이라는 상위 개념을 먼저 알면 아이들이 훨씬 더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계절, 계절적 특징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계절들은 그러면 이 계절은 몇 월부터 몇 월인지 그 계절은 왜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을 연결고리를 지어서 수업을 하면 아이들은 계절에 관해서 과학적인 부분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 지어가지고 수업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우리나라에 오면 겨울에 날씨가 되고 이런 날씨의 특징은 4만 4온이야. 이러면 아이들한테 한자를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습 어휘들을 한자로 풀어낼 수 있게끔 그리고 겨울잠 하면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은 어떻게 지내고 왜 그러면 얘네들은 겨울잠을 자지 않는지 곤충이랑 식물들은 어떻게 그러면 겨울을 보내는지 이런 부분들을 융합 사고를 할 수 있게끔 1학년부터 5, 6학년에 있는 종합된 겨울이라는 날씨라는 주제로 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주제별로 묶어서 하는 융합 수업을 할 거예요. 이게 지금 2학년 2학기 겨울 교과서거든요. 교과서 안에는 여기서 같은 동물과 다른 동물을 찾아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1, 2학년 때 이걸 배웠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3, 4학년 때 철새와 텃새라는 단원으로 해서 과학 시간에 용어를 확장하고 비슷한 개념들을 묶어서 수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이한테 알려줘야 돼요. 너네가 1, 2학년 때 배운 내용을 3, 4학년 때는 그냥 단어만 바꿔서 배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학습을 접하는 거라 나 이거 모르는데 텃세 뭐지? 모르고 차단하는 거랑은 아이가 알아감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1, 2학년 때는 너네가 이렇게 배우지만 3, 4학년 때는 이거를 용어만 바꿔서 이렇게 배울 거야. 이렇게 들은 아이들은 자기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거는 나는 그러면 3, 4학년 때 뭐라고 배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아이들한테도 교과서를 읽는 방법들을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설명해 줄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식물이라는 주제도 식물 전에 아이들이 생물이 뭔지를 큰 타이틀을 가지고 기준을 둬서 동물과 식물을 구분하게 하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기준을 알게 한 후에 아이들한테 식물이 자라는 조건들, 식물의 구조들, 그리고 이 인맥을 가지고 쌍떡잎인지 외떡잎인지 바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융합해서 사고하거나 융합해서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빠르게 아이들이 그러니까 많은 양이 학년별로 찢어져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긴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교과서에서 배우는 학습 어휘랑 연결시켜 가지고 식물 주제로 해서 이렇게 융합 사고를 할 수 있는 수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 과학 교과서인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내용을 보면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들은 대부분 아이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외우게 하고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물에 사는 식물들을 물 위에 떠 있는 생물, 그리고 물에 잠겨 있는 생물, 그리고 잎과 꽃은 물 위에 있지만 뿌리는 땅 속에 있는 식물, 물가에 있는 식물로 네 가지로 분류해서 정리할 수 있는 사고가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을 간과하고 그냥 정답 맞추는데 급급해서 아이들이 그냥 정보 부분만 빠르게 파악하고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교과서를 볼 때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도 아이들한테 직접 알려주면서 교과서를 볼 때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런 교과서를 배울 때는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교과서를 접해야 하고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공부하는 방법이나 기억하는 방법이나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지를 계속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면서 공부 방법이나 학습 방법을 같이 가져가는 수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식물이 사는 장소에 따라서 구분을 해본 거고, 그리고 이런 식물들을 우리는 실생활에서도 많이 응용하고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물과 관련된 직업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식물에 관련된 인물들도 같이 알아보면서 다른 나라로 시야를 확장할 수 있게끔, 과거로 시야를 확장할 수 있게끔, 그리고 다른 직업군이랑 연결해서 역사랑 생각할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융합 수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방학 동안 저희가 요 세 가지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질문 받거나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나요? 네. 아니요. 이제 다 끝났고, 어머니 혹시 궁금하시거나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근데 이런 공부 방법을 들어보니까, 예, 줌으로 진행될 거고요. 저희가 시간표는 이제 아까, 한번 공지를 해드리긴 했는데, 만약에 수업 인원수가 많거나 하면 오전에도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독서 수업은 이미 아이들이 먼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프라인에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에도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오프라인은 저희가 몰입 독서라고 해가지고 독서 캠프라고 토요일 5시간씩 운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건 좀 멀리 계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주말밖에 시간이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5시간 동안 아이들하고 책을 쌓아가면서 책을 읽고 아이들하고 같이 발표도 하고 글쓰기도 하고 기억법 훈련도 하면서 그렇게 재밌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토요일은 원래 한 달만 딱 운영하려고 그랬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지금 세 달째 운영 중입니다. 어, 초등 유아로 만약에 근데 저희가 사실은 대부분 초등이 많아요. 유아들을 해보니까 따라오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아인데 엄마 치즈 정도인데 아이가 뭐 한글을 좀 읽는다거나 아니면 뭐 책 읽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뭐 책을 빨리빨리 읽지는 못해도 애들이 그림으로 빨리빨리 인식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훈련을 하고 싶은 아이들은 참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 칠시 아이가 한국사 수업도 참여했는데 꽤 잘 따라 하길래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은 그냥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월별로 신청을 받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방학 특강으로 8주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달 단위로 받고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 1월, 2월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독서 수업 같은 경우, 저희가 대부분 주 1회 수업으로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주 2회 수업하는 건 독서 수업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엄마들이 방학 기간 동안은 책을 좀 많이 읽히고 싶다 그래서 주 2회로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니까 16번 진행을 하는 거죠. 저희가 처음에는 중요한 키워드를 알려는 줘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같이 책을 읽었을 때 어떤 식의, 뭐 예를 들어 인물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시간적인 것들을 먼저, 키워드를 먼저 찾아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나중에 아이들이 그리고 한국사 수업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면서도 애들이 요런 거를 기억해야 되는구나 스스로 찾아내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얘들아, 여기 한 줄 긋고 여기 네모하시고요. 그 다음 지나가서 여기 중요한 애가 동그라미 치고 했더니 아이들은 그냥 동그라미 우리가 알려주는 키워드를 동그라미 하니까 결국에는 아이들 스스로 못하고 우리가 똑같이 가르쳐 주는 게 돼. 그럼 일반 다른 학원이랑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엄마들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내는 키워드는요, 틀렸다 할지라도 나중에 스스로 수정이 되고요. 굉장히 아이들 키워드 찾는 방법에 도움이 돼요. 그럼 애들이 그다음부터 책을 읽을 때는요, 지문이 길어져도 키워드를 찾아내면서 읽어요. 방금 제가 잠깐 이제 아이들이 잘 읽었나 싶어가지고 두껍고 어려운 5, 6학년 책들을 가지고 20권 읽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얘들아, 수원화성은 누가 만들었지?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지? 하니까 다 기억을 해내고요. 방금도 제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어, 그, 어, 뭐지? 그, 마지막 황제가 우리가 누구였지? 이러면서 그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건이 뭐였지?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기억 못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빠르게 여러 권을 읽었기 때문에. 근데 애들이 20권 속에서 역사적 사실이 섞일 수는 있어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아관 파천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애가 그걸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되게 칭찬을 많이 하고 한 권 정도는 수원화성이 누가 만들었지? 하니까 잘 모르고 있길래 제가 그걸 다시 읽으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키워드를 찾아서 다시 읽겠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책을 한 번만에 읽어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아이들이 읽고 빠르게 읽으면요. 한 번 제대로 본 애들보다 여러 번 빠르게 반복한 애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네. 한 타임 인원은 저희가 최대 인원은 20명이고요. 보통 이제 15명에서 10명에서 15명 정도 사이에 진행이 되더라고요. 대부분. 그리고 뭐 한 일주일에 2타임 진행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반면에 뭐 하나하나 애도 있고요. 3번 진행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거는 방학 동안 엄마들이 조금 책을 많이 읽히고 싶을 때, 요즘, 책 읽기 좋은 계절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응. 어찌됐건 이번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다음 학년도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만큼은 저희랑 함께 독서도 잡고 한국사도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과학책은 융합 독서를 할 때 연계된 과학책을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융합 수업은 제가 주로 수업을 하는 거고, 나머지 두뇌를 깨우는 독서나 역발상 한국사는 아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또한 두 가지 다 동시에 이루어지면 좋고, 그리고 과학책 같은 경우에는 융합 독서 하면서 그 독서 시간에 읽으면 되니까 과학책 같은 경우는 아직 따로는 준비 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저희가 만약에 애들아 오늘은 과학에 관련된 책들을 다 가지고 와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애들이 과학책을 수준 낮은 책부터 수준 높은 책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렇게 독서 안에 자기들 스스로 책을 고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단계 책 아까 말씀드렸어요. 1단계 책 1단계 책은요, 전래동화나 이야기나 창작책 위주로 되어 있고요. 명작 전래. 애들이 읽기 쉽고 쉽게 아는 내용을 빠르게 읽는 내용으로 하기 가장 좋은 게 바로 명작 전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2단계 책. 우리가 1단계 책 말고 누구는 2단계 책 꺼내오세요 하면 2단계 책은 사회 관련된 책들 있잖아요. 인물이라든지 위인이라든지. 그리고 책들을 3단계 같은 경우 역사라든지 문화유산이라든지 뭐 이런 책들은 3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삼국사기, 상용유사 이런 건 다 3단계 한국사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문고전 뭐 이렇게 해서 높은 세계 명작, 이제 세계 명작도 좀 글밥 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포함되어 있고 과학책은 3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들어가 있고요. 근데 우리도 과학책을 딸은 잘 안 읽었거든요. 근데 위인이랑 인물책을 읽으면서 어쨌든 위인 인물에 과학자도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자극이 되니까 어느 순간 과학 영역의 책도 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두꺼운 책도 읽을 뿐더러 이 인물 위인으로 생긴 다른 호기심 영역 분야가 생기니까 과학책도 스스로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독서량이 많아지면 아이 스스로 영역 구분 없이 채워질 거라 생각해요. 줌 수업 시간은요, 저희가 대부분 8시 또는 7시에 되어 있고요. 오전 시간은 저희가 지금 엄마들 요청자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좀 고민 중에 있고요. 어머니 혹시 뭐 원하는 시간대들이 혹시 있을까요? 저희도 아직까지 저희 시간이랑 조금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요. 그래, 수업 비용은요, 저희가 이번엔 방학 특강이기 때문에 2달 단위로 받고 있거든요. 그 전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달 단위로 이제 금액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독서 수업은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특강으로 시작된 거는 이제 융합 수업이랑 지금 이제 한국사 수업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융합 수업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랑 자세하게 그거를 파악하면서 마인드맵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아이들랑 함께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독서나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좀 많이 참여하는 시간이 길고요. 저희는 계속 이렇게 아이들한테 상황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진행을 한 거고요.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7만 원이고요. 2달에 14만 원이고요. 그래서 14만 원을 내시면 되고요. 2달 진행하는 비용으로. 그 다음에 독서 수업은 이제 한 달에 7만 원이고 2달에 14만 원인데 그거를 주 2회로 하는 수업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얼마지? 28만 원인데 24만 원에 진행이 되고 있어서 한 달에 6만 원꼴로 주 2회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융합 수업도 7만 원이라서 2달에 14만 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과목 신청한 엄마들도 계시고 2과목 신청한 엄마들도 계십니다. 저희가 아이들이 같이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애들한테 기억 훈련하는 뭐 카드 훈련 같은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먼저 아이들을 되게 좀 많이 다뤄주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거의 책장에 있는 책들이 거의 2달 만에 다 꺼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책과 관련된 일을 계속 해왔었는데요. 근데 그때도 읽지 않았던 책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억법을 같이 하다 보니까 스스로 기억하는 훈련을 키우고 책 한 권을 읽어도 키워드 뽑아내는 과정들을 굉장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과정도 해봤냐면요. 또 오프라인에서는 너희가 이 책을 홈쇼핑이라 생각하고 한두 줄로 너희가 이걸 소개를 해봐라고 하거든요. 사고 싶은 만큼. 그러면 어떤 아이가 저 책 빌려가고 싶어요. 그럼 넌 성공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만큼 그렇게 책을 스스로 소개하는 과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은 지금 계속 두뇌 트레이닝 하는 것도 저희가 계속 워크지를 제작하고 있는 중이고요. 계속 저희가 지금 교재를 지금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2달 수업 한번 해보시면 엄마들도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책을 읽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요. 엄마들이 어떻게 보면 이거 별거 아니네 생각할 수 있지만 집에서 우리가 해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엄마들이 방법을 알아가지고 아이들하고 함께 진행하시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사는 고학년 수준인 초2도 한국사 수업을 받는 게 좋을까요? 한국사는 고학년 수준인 초2? 초등학교 2학년이 한국사를 좋아하나 봐요.
저희 둘째가 한국사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걔가 초2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4학년, 5학년보다 훨씬 잘해요. 그런데 그냥 문제집을 또 푸는 거랑 또 아이들 스스로 키워드 찾는 것도 다르니까 한번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애들 키워드, 이게 한국사 공부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키워드 찾아서 독해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이 지문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구나라는 방법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국사 수업이 아니에요, 사실은. 한국사는 막 선생님 판서해가면서 막 아이들한테 뭐, 을미사변이 어떻게 일어났고, 고정이 어떻게 야간 파천이 돼, 이런 것들을 하는 수업인데요. 저희는 아이들이 스스로 키워드를 찾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국사를 잘 아는 아이들도, 요런 방법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정답을 체크하는구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아이가, 내가 이렇게 많은 지식을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둘째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번, 가맹점 문의드리고 너무 반가운 소식이네요. 저희가 가맹점 문의는요, 저희가 지금 따로 네, 다음 주나 한번 연락처를, 연락처 알고 있나요? 제 번호 알려줘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가맹점을 할 때는 이 훈련법만 아니라 그 이후에 되는 뭐 독후감이나 노초정리법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초급은요, 독서 읽기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중급은요, 우리 기억법이라든지 아니면 뭐였죠? 그 영어랑 한자 암기 같은 게 들어있고요. 영어는 있어요. 그다음에 고급 과정에는 교과서나 이런 지문들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거창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했던 방법들이에요. 그거를 좀 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요즘 세상이 되게 발달을 많이 했잖아요. 공부는 많이 AI 시대, 챗GPT 시대에서 엄청 아이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아날로그 시대의 공부법이 훨씬 좋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하면 나중엔 뭐 이 AI 시대는 더 잘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기억법? 이상기억법은 뭐지? 속독하는 분이신가? 저희가 속독이나 이런 교육을 듣고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지금의 교육 방법으로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책도 지식책도 원래는 다른 책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지식책을 읽을까 해서 방법만 따와서 이 지식책을 읽혔더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맹점을 하면 그 책에 관련된 문해력 워크지 같은 걸 저희가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파악했는지는 지면으로 파악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책을 읽는 거랑 이 부분을 읽고 내가 뭔가 얘를 기억하는 걸 테스트할 거야 라는 이게 상황이 주어지면 그 지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태도들을 가질 수 있게끔 그리고 한자 같은 경우에도 3만자를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214개의 부수를 가지고 어떻게 한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한자들이 학습어휘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까지를 아이한테 알려줘야지만 아이가 문제를 풀 때 모르는 단어를 나왔을 때 독해력이나 모르는 단어도 추측해서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단어랑 한자 같은 경우에도 메타인지를 이용해서 기억하게 하는 단어 암기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같이 가맹점으로 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혹시 김연구소라고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 우리나라 그 영재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는 혹시 그 KG 아시죠? KG. KG 아시나요? 예, 옛날에 그 영재발굴단에서도 많이 나왔던 KG. KG랑 김연구소에서 같이 아이들 영재들을 키우고 있는데 여기서 아이들 수업했는 과정들을 보시면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저희 하는 두뇌 트레이닝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저희가 알고 봤더니 저희랑 함께하는 박사님이 이걸 다 원조더라고요. 40년 정도 전에 벌써 아이들 두뇌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개발해 놓으셨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 영재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고력 학습지 같은 거 이런 회사에서 많이 이렇게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이제 독서법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엔 저희도 속독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속독이 원조가 아니라 두뇌를 트레이닝해서 아이들이 저절로 책을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아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1월 달 첫 주에 바로 진행을 할 거라서 조금 빠르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만약에 인원이 좀
이제 좀 오버된다 싶으면 다른 반을 빨리 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요번 주 목요일까지인가? 28일까지 신청한 아이들한테는 20페이지 정도 되는 그 두뇌 트레이닝 워크지를 저희가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금액이 사실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은 저희 프로그램이 아이들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온라인으로도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거거든요. 오프라인에서는 너무 효과가 좋았고요. 온라인이 물론 오프라인보다는 효과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좋은 거고요. 엄마들이 좋아서 이제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감행을 해보고 싶다는 분도 계시면 함께 저희랑 진행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교재는 독서법의 교재는 따로 별도로 필요 없고 집에 가지고 계시는 먼지 쌓인 책들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아이들한테 활동지 같은 거는 파일로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두뇌 그 역발상 항우스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교재를 어머니한테 하나 구입을 하라고 하시고 그 교재를 저희가 다시 스캔을 해서 엄마들한테 한 장씩 나눠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들이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신청하시면 미리 교재는 알려드리고, 뭐 두뇌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몇 가지 저희가 파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강의 후기 남겨주시면 제가 워크지 3개인가 4개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보내드릴 거니까 후기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아이들이랑 함께 하면서 정말 다음 학년을 준비하는 알찬 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다시 톡방에 좀 남겨주세요.